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에 여행 플랫폼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추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놀자 상장 이야기는 3년 전부터 매년 연례 행사 마냥 있어온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나스닥 상장이 머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올 초부터 미국 법인 설립, 뉴욕 증권거래소 전문가 영입,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더니 외신 매체 이제 블룸버그가 야놀자가 7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6월 초에 보도한 건데요. 상장 기대감 때문인지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야놀자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식이나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야놀자가 7월에 상장한다 라기보다는 7월부터 상장에 착수한다 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상장을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외신 보도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됐고 결과적으로 야놀자의 7월 나스닥 상장 이렇게 좀 굳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DR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 취재를 해보니 한국 법인이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방법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앞서 말한 직상장이나 DR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를 보면 야놀자의 기업 가치가 12조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보도만 보면은 최대 가치 12조 원 이런 게 지금 항상 등장하고요. 그래서 야놀자의 기업 가치가 정말로 얼마인 건지 고평가는 아닌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야놀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플립이라는 방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립이라는 건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변경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미국 법인인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절차상 쉽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앞둔 시점에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이제 변경시키는 일종의 변신을 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건데요. 플립 방식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지만 저희가 오늘 플립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니까 아주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법인 기존 주주들이 이제 자신들이 보유한 국내 법인 주식을 미국 법인에 이제 출자하고 그러니까 보내고 미국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이제 기존 주주들이 받아서 미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미국 법인의 주주는 과거에 한국 법인에 투자했던 주주가 되는 거고 이 한국 법인은 미국 법인의 지배를 갖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법인이 지주사가 되고 자회사 한국 법인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한국 그 기존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주사 미국 법인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첫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창업자들이 한국 법인을 세웠던 시점에 취득가는 한국 법인의 주식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주식을 교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건데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플립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미국 법인을 세운 게 알려지면서 플립 방식으로 상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야놀자가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되면 그만큼 기존 주주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도 많아지게 되니 이 방법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상장 시나리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021년에 상장한 쿠팡이 나스닥에 직상장한 사례인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INC라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입니다. 쿠팡 INC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이고요. 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미국 법인을 세우고 직상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 법인 자체가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한국에서 찍어낸 주식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되긴 했지만 1999년 통신망 사업을 하던 두루넷이 한국 법인으로 나스닥에 직상장에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본점 소재지가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코스닥에 상장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상장이 되면 기존 주주들도 자신이 보유한 중국 주식들을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 펀드 같은 과거에 이제 투자한 주주들이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직상장을 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이 엑시트 과정들이 좀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반 이제 미국 법인이 나스닥 상장을 할 때와 보다 더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론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한국 주식의 원주의 반출 문제도 있고 전자증권이 현지에 상장이 가능한지도 또 따져봐야 되고 또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향후에 추가로 또 국내 상장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약을 받으면서 상장을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조금 뒤에 설명드릴 DR이라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약을 받으면서 할 이유가 없어서 한국 법인의 나스닥 직상장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한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상법을 적용받는데 나스닥에 이제 상장하려면 한국 상법과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 상법이 충돌되는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고 이런 절차의 복잡함 때문인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엄격하고 제약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 법인으로 직상장한 사례는 아까 말한 두루넷 1999년 이후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놀자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직상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제는 이번 야놀자가 이번 나스닥 상장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DR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주식을 자국에서 발행할 때 외국의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원주를 기초자산으로 이제 발행하는 일종의 주식 대체 증서인데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 미국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우선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고 한국에서 주식 시장에서 열리는 그 시간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주식 예탁 증서 DR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거래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밖에 안 되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DR이라는 증서로 만든 다음에 이 증서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달러로 미국장이 서는 그 시간에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DR이 발행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국 예탁결제원에 이렇게 맡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맡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이용해서 DR을 발행한 뒤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인은 이제 DR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서 좋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삼성전자 DR을 보유한 주주는 DR이 아닌 삼성전자 주식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삼성전자 원주를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DR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DR 방식으로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곳은 포스코 홀딩스, LG 디스플레이, 금호타이어, 금민은행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야놀자 같은 비상장사도 똑같이 DR을 통해서 이제 나스닥 상장이 가능한데요. 야놀자의 주식을 원주로 이제 예탁원에 맡긴 뒤에 이걸 DR로 이제 발행을 해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크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야놀자 주식을 한국 예탁결제원에 이렇게 맡긴 다음에 이 기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DR을 발행해서 이게 나스닥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DR을 상장해서 기존 주주들이 이 DR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매각 차익은 야놀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야놀자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서 그 신주를 기초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DR을 발행해서 상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DR을 이렇게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DR을 발행해서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DR 발행으로 이제 조달한 자금이 기존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놀자의 금고로 이제 신주 발행 차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DR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야놀자에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동시에 야놀자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동시 상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야놀자는 이제 한국 돈으로 5천억 원의 이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야놀자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을 상장할 때 그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PSR, PER, EV, EBITDA 방식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기 이전에 현재 야놀자 주식은 비상장사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을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거래 가격을 토대로 이제 상장 시 기업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현재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월 24일 기준 비상장사 주식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야놀자의 주식이 거래 가격입니다. 6월 24일 기준으로 58,500원인데요. 현재까지 야놀자가 발행한 주식 총수가 1억 101만 6,452주이니 주당 거래 가격 이 58,500원에서 이 주식 수를 곱하면은 6조 원이 좀 안 되는 5조 9,094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야놀자의 기업 가치가 12조 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거래되는 거는 딱 절반 가격인 셈인 거죠. 물론 여기서 상장되면 거래 상장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제 추산한 이 시가총액이 PSR, PER, EV, EBITDA 방식으로 산출한 것보다 기업 가치가 가장 높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다른 방식은 이거보다 훨씬 낮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 가치를 추산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PSR을 이용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야놀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PSR을 이용해서 기업 가치를 많이 산출한다고 하는데요. PSR은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건데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만원이고 매출이 100만원이면 PSR이 이렇게 10배다,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PSR을 이용해서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야놀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의 PSR이 10배다, 근데 야놀자의 매출이 1조 원이다 이러면은 1조 원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10조 원이 야놀자의 기업 가치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기업군을 어느 기업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놀자와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4곳을 추려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유럽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부킹홀딩스, 미국 익스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시트립, 그리고 제일 유명한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로 추려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야놀자의 비교 대상 경쟁 기업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 4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기업들의 매출을 보시면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9조 6,973억, 익스피디아 17조, 에어비앤비 13조, 시트립 8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 다들 이 4곳 기업들 모두 상장 기업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187조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산출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매출을 나누면 이렇게 PSR이 나오는데요.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3배,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1.3배,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9.5배, 시트릭 같은 경우에는 5.5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많다 보니 이거를 평균을 보통 내면은 평균이 이렇게 5.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놀자 두 개 연도의 평균 매출에 이 5.65배를 곱하면 이제 야놀자의 PSR로 계산한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오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3조 8,691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 12조 원이라고 말하는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PER을 이용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PER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고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것도 PSR이랑 비교했던 것처럼 뭐 비교 기업군의 평균 PER을 구하고 거기에 야놀자의 단기 순이익을 곱하면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 4개 기업의 이제 PER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 PER을 계산하면은 23.3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야놀자의 단기 순이익에서 23.3배를 곱하면 PER 기준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야놀자의 단기 순이익을 곱하는 게 맞는데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단기 순손실의 원인이 이제 과거에 취득했던 뭐 무형 자산에서 뭐 일회성으로 손실이 대거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순이익이 아닌 매출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뭐를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놀자의 최근 3개의 연도 평균 영업이익을 계산해보니 기업 가치가 5,77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PSR 방식으로 비교한 것보다 매우 훨씬 적게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영업이익이 기대만큼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PER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기업 가치가 아주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EV/EBITDA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야놀자의 기업 가치를 추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EV라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즉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데 여기 이 EV에서 순현금을 더하면은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순현금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순현금이 플러스다라고 하는 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빚을 다 갚고 현금이 남는다 이런 의미겠죠. 에비타라는 거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회계적으로 이제 과거에 취득한 자산들을 이렇게 일정 연도에 맞춰서 차감을 하는 건데 이게 회계상 이렇게 차감되는 거다 보니 영업이익에 이 차감되는 감가상각을 더해주면 회사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비타의 비교 기업들의 평균 배수를 곱한 다음에 순현금을 더해주면 야놀자의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킹홀딩스, 뭐 이스피디아, 뭐 에어비앤비, 시트립의 평균 배수를 산출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마켓에서는 25.3배로 EV 에비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야놀자 에비타에 25.3배를 곱한 다음에 또 순현금을 더해주면 기업 가치를 추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표를 보시면 야놀자의 3개 연도 에비타가 2021년 744억 원, 2022년 463억 원, 2023년 470억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25.3배를 곱해주면 이제 1조 8,823원, 2020년에는 1조 1713억 원, 2023년에는 1조 1891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순현금을 더해주면 되는데 순현금은 이제 연마다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각자 그 연도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순현금이 이제 1조 785억 원, 7,770억, 3,106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더해주면 기업 가치를 이렇게 매년마다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시면 2021년 기업 가치는 뭐 2조 9천억 3조 원 정도 나오고요. 2022년에는 1조 8,983억 원, 2023년에는 뭐 1조 5천억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비타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 가치를 산출해봐도 12조 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산출을 한 거랑 이제 사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최대 가치 12조 원과는 이제 반의 반도 사실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12조 원 이야기가 그렇다면 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야놀자가 2021년에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그룹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을 투자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비전펀드는 야놀자 지분 24.93, 약 25%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조 원이 25%이니 이거를 이제 100%로 계산하면 곱하기 4를 해서 8조 원이 대략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업 가치를 8조 원을 받았으니 상장을 하게 되면 뭐 10조 원에서 뭐 12조 원으로 상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현재 야놀자의 기업 가치가 뭐 최대 12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훨씬 못 미친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이제 뭐 야놀자의 기업 가치가 12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전펀드가 야놀자에 좀 과한 베팅으로 이제 투자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물론 야놀자 자체도 지금 단순히 숙박, 여행, 레저 플랫폼을 넘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해서 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 부분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한 좀 야놀자의 고민도 현재로서는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야놀자의 뭐 이제 상장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야놀자의 뭐 기존 투자자들이 뭐 미국 연내 나스닥을 뭐 상장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안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계속 야놀자 상장설 이런 것처럼 지금 기업 가치가 조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연내에 상장이 또 무산되고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뭐 이렇게 상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